김문수 깜짝 개헌 제안. 이번 대통령 임기는 3년만. 무슨 말일까요? 어제 21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경제에 대한 토론이 주 초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말입니다. 개헌론이 확실하게 화두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개헌론에 불씨를 당겼어요. 4년 연임제를 하자고 말입니다. 그랬더니 김문수 국민의힘 대표는요, 좋다, 개헌에 찬성한다. 그런데 이번 대통령은 3년만 하자. 2028년까지 국회의원 선거하고 딱 맞추자. 이렇게 역제안했습니다. 사실 이것을 보면서요, 충격을 받은 사람들이 참 많을 거예요. 그만큼 개헌론이지만 보통 권력을 잡으면 5년 대통령이니까 5년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5년을 포기하고 3년만 하겠다. 국회의원 선거하고 대통령 선거를 맞추겠다. 야, 이거는 제가 봐서 파격 제안입니다. 한 번 선거할 때마다 어마어마한 돈이 뿌려지거든요. 한 번 선거할 때마다 대통령 선거도 어마어마한 돈이 뿌려지고요. 예, 국회의원 선거도 어마어마한 돈이 뿌려집니다. 이 두 개를 합치잖아요. 그러면 엄청난 돈이 절약이 되는 거죠. 굉장히 효율적이죠. 그렇게 된다면 선거로 낭비하는 돈을 확실하게 줄일 수도 있고요.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를 맞춤으로 해서 효율성도 더 기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내용의 토대를 보면 사실 놀랍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4년 연임제를 주장을 했고요. 그리고 결선투표제를 주장을 했습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4년 중임제를 주장을 했고요. 연임은 연달아서 하는 거고요. 중임은 옛날에 대통령 했어도 다시 한번 대통령 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 문재인 전 대통령이 대선 후보로 또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4년 중임제면. 두 번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니까. 기본적으로는 4년 중임이냐 연임이냐의 문제인데 일반적으로 미국 같은 경우는 연임이죠. 중임이 아니죠. 결선투표제를 도입한다는 것은 이거는 기본적으로 여러분, 저는 비용을 더 낭비한다는 이야기예요. 비용을 더. 이게 효율적이어야 되거든요. 내 권력에 욕심만 가져서는 안 되거든요. 그런데 결선투표제까지 도입한다고 하는 이재명 후보는 제가 봐서는 좀 가해 보입니다. 그래서 2021년 대통령의 임기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5년,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3년이에요. 그러면서 확실하게 개헌에 들어갈 내용이 국회의 추천을 받아서 국무총리를 임명한다는 이재명이고요. 김문수는 대통령 불소추 특권 폐지하겠다. 굉장히 효율적으로 이야기를 하죠. 그죠? 굉장히 효율적으로 이야기합니다. 헌법기관 독립성 강화에 대해서는 감사원을 국회 산하로 이관한다. 뭐 국회가 다 해먹겠다는 이야기인가요? 그렇지만 김문수 대법관 헌법재판관은 국회 3분의 2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 제가 참 잘하는 것 같아요. 이런 거는요. 기타 부분에 대해서는요, 대통령이나 가족범죄 관련 법안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금지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김문수 후보는요, 국회의원 불체포권 그리고 면책특권 폐지해야 된다. 박수죠. 박수죠. 진짜로요. 오죽했으면 여러분 국회의원을 국민들이 국회의원이라고 할까요? 국회의원이라는 개새끼라는 뜻이거든요. 오죽했으면요. 저는 분명히 말입니다. 국회의원의 불체포권 당연히 없어야 되고요.
면책특권. 면책특권이 여러분 엄청납니다. 수십 가지가 넘습니다. 이거 폐지해야 된다. 당연한 겁니다. 그들이 국민의 대표라고 하면서 국민 위에 군림하잖아요. 국민 위에 군림하는 거 이거 안 되거든요. 진짜 최악이거든요. 저는 그래서 국회의원 불체포권 그리고 면책특권 폐지한다. 저는 당연히 이거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 우리 국민이 더 좋아집니다. 지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결국 말입니다. 돈은 돈대로 더 많이 쓰고 국회 권력은 국회 권력대로 더 강화한다는 이야기가 되는 건가요? 지금 그렇게 비치는 거예요. 만약에 감사원 국무총리를 국회 추천받아서 임명하잖아요. 아마 국무총리하고 대통령하고 싸울걸요. 이렇게 하면 국무총리하고 대통령하고 싸울 거예요. 우리나라 특성상 지금 보세요. 여야로 갈라놓고 야당이 공룡야당이 되니까 대통령이 뭘 하려고 해도 하지 못하게 다 제어하잖아요. 그런데 국무총리가 나중에 국회 추천받아서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나라는 더 시끄럽습니다. 차라리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폐지하는 게 맞습니다. 예. 그리고 감사원이라는 것은 정부 조직을 감사하는 기관이잖아요. 이것을 왜 국회로 가져갑니까? 정부 조직을 감사하는 것은 당연히 말입니다. 행정부 내에 있어야 되는 게 맞아요. 네, 그런데 이것을 국회로 가져간다는 이 자체도 웃기죠. 또한 대법관이나 헌법재판관은 국회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 이거 진짜 잘한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 색깔이 있는 저는 대법관이나 헌법재판관은 이제 앞으로 대법관이나 헌법재판관 못한다는 이야기예요. 3분의 2니까. 합리적이지 않으세요? 제가 봐도 굉장히 합리적이에요. 그만큼 말입니다. 국회 권력을 강화하려고 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의 개헌론과 대통령의 어떤 권력을 약화시키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요. 효율적으로 나라를 운영하려고 하는 김문수안 저는 국민들이 한번 판단해 봤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은 그렇다는 거예요. 비용을 줄이고 합리적이다. 그러나 비용을 늘리고 국회 권력을 더 강화한다. 이것과는 좀 비교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한 말입니다. 개헌 시간표도 나와 있습니다. 아예 나와 있습니다. 제일 좋은 게 말입니다. 제일 좋은 게 이재명 안은 결국 말입니다. 대통령 선거와 총선을 분리하자는 얘기예요. 개헌은 2026년 지방선거나 2028년 총선에서 실시를 하자는 이야기고요. 김문수 후보는 2028년 총선에서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새 헌법의 적용 시점은 2030년 대통령 선거부터고요. 아니다. 2021대 대통령 선거를 임기 단축을 해서 2028년 총선과 대선을 동시에 실시하죠. 합리적이에요. 말이 됩니다. 말이 돼요. 그래야 되고요. 저는 여러분 국회 권력도 너무 강해서 안 되고요. 지금처럼 국회 권력이 너무 강하니까 이게 난리도 아니잖아요. 독재가 난무하잖아요. 그렇다고 대통령 권력이 너무 강해도 이게 문제가 생기니 서로 견제는 필요합니다. 자유민주주의라는 게 상권 분립 아니에요. 사법부와 입법부와 행정부가 서로 견제하는 거. 이게 민주주의의 기본이거든요. 그런 걸 따질라 그러면요. 한쪽의 권력이 너무 큰 것은 분명히 안 좋은 방법이니까 권력을 좀 줄여가되 효율성을 기하는 거. 선거 비용을 오히려 국민들에게 나눠주는 게 맞아요. 선거 비용을. 선거 비용 엄청나게 들어가거든요. 그거 줄여주는 거 저는 확실한 이번 첫 토론회가 핵심이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김문수 대선의 국민의힘 후보가 사실 이런 제안을 했다는 것을 저도 깜짝 놀랐어요.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권력을 더 갖기 위해서 노력하지 절대로 권력을 나눠주려고 안 하거든요. 그런데 권력을 나눠주는 모양새가 됐다 이렇게 생각은 합니다. 오늘 내용은요.
확실히 말입니다. 대한민국이 좀 변화되는 개혁이 되는 그런 방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경제 토론이었으니까 경제에 대해서도 극명하게 갈라졌습니다. 극명하게. 사실 경제 그렇게 이야기하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이거 빵점 중에 빵점이에요. 내수 진작을 위해 단기 대책으로 추가 경정 예산을 편성하겠다. 추경 돈 뿌리겠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경제라는 것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되는 게 경제거든요. 이게 시장 경제입니다. 시장은요 민간이 주도해서 성장시켜 나가는 거예요. 이게 시장 경제예요. 시장이 주도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추경을 또 편성하겠다 하는 것은 결국 정부 주도 성장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정부 주도 성장이라는 게 이게 사회주의고 이게 공산주의예요. 심지어 재정 주도 성장을 이루겠다 이런 표현까지 나오거든요. 100조까지 뿌리겠다고 하니까. 반면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어떤 상대적으로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규제 완화를 들고 나왔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제도 개선이 우선이라고. 기업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규제 완화해야 됩니다. 자영업자들이 사람을 뽑아서 일할 수 있어야 돼요. 중소기업이 사람을 뽑아서 일할 수 있어야 돼요. 인건비 부담 때문에 사람 안 뽑는다 이 말이 나온다는 자체가 경제가 망해지는 거거든요. 여러분 경제의 핵심은 일자리예요. 일자리가 많아지면 여러분도 알다시피 소득이 늘어납니다. 소득이 늘어나면 소비를 많이 해요. 소비를 많이 하면 기업은 생산을 늘려야 되고 일자리가 늘어나야 돼요. 일자리가 늘어나면 또 소득이 늘어나요. 이게 선순환의 고리로 돌아가는 거거든요. 김문숙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이야기하는 게 맞죠. 돈 뿌리겠다는 것보다가.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도 굉장히 좋습니다. 생산성 향상. 경제 성장을 위해서는 생산성 향상이 필요하다. 저는 100번, 10,000번 공감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생산성은 특히 노동 생산성은 OECD 국가들 중에 꼴찌예요. 거의 꼴찌예요. 쉽게 말하면 일 덜하고 임금 많이 받자는 주의거든요. 이거 안 됩니다. 일할 때는 일 진짜 열심히 해서 생산성을 올려야 되거든요. 대한민국의 생산성이 그 정도로 최악입니다. 전 세계에서도 대한민국 생산성 꼴찌 중에 꼴찌예요. 노조가 강해서 그렇거든요. 저는 젊은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생산성 향상을 들고 나왔다는 것은 저는 진짜 잘한 조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결국 말입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부채가 문제잖아요. 부채가 지금 대한민국 전체를 들었다 놨다 합니다. 이게 부채가 늘어나니까 대한민국의 상황이 진짜 어렵다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대통령 후보라면 나라의 부채를 줄여가는 것 그거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라의 부채를 줄여가면서 나라의 경쟁력을 길러가는 것이 대한민국이 할 일이잖아요. 그런데 부채가 계속해서 늘어난다는 것은 여러분 그만큼 나라의 상황이 어려워진다는 이야기거든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늘 몇 번에 걸쳐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부채가 이렇게 많은 나라는 결국 미래가 없다고 말입니다. 우리나라 부채가 여러분 어마무시하거든요. 어떤 식이든 규제 여파를 통해서 저는 부채를 탕감해 가는 방법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가 총 부채를 보세요. 6,232조 원나 됩니다. 이게 국제결제은행에서 발표한 수치거든요. GDP 대비 한 나라 국민이 생산하는 총액이 GDP 국내 총생산입니다. GDP 대비 국가 총부채 비율은 244.5%입니다. 지금 244.5%라는 숫자 세계경제포럼에서 부채 위험 수준을 245%로 보고 있거든요. 대한민국 진짜 위험한 상황이에요. 그나마 말입니다. 2023년에 250.5%를 줄였어요. 244.5%로. 그래서 국가 신용등급에 문제가 별로 없었던 겁니다. 이거 생각하면 지금이라도 당장 말입니다. 부채를 줄이는 정책을 펴야 돼요. 그만큼 부채가 줄어들어야 국가 신용등급이 멀쩡하거든요.
마치 말입니다. 미국처럼 국가 신용 등급을 떨어뜨린다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사실 여러분, 미국이 국가 신용 등급이 떨어질 거라 누가 생각을 했겠습니까? 미국의 국가 신용 등급을 보면 1917년 이후에 107년 동안 최고 등급을 유지했습니다. 안정적으로 유지하고요. A, 스몰 a, 스몰 a 이게 최고 등급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2025년 5월 16일 날 떨어뜨려 버렸습니다. A, 스몰 a, 1으로 말입니다. 최고 등급 바로 밑에 등급으로 떨어뜨렸어요. 미국이 떨어졌어요. 그러면 대한민국은요? 대한민국은 당연히 여러분 떨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처럼 부채가 이렇게 많다면, 부채가 이렇게 많아지면 당연히 떨어집니다. 2021년에 국가 총부채가 5,514조였잖아요. 2024년을 보시면 6,232조입니다. 정부, 기업, 가계 할 것 없이 부채 천지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정부 부채를 더 늘린다고요? 이게 여러분 물고기 잡는 법을 알려줘야 물고기를 잡습니다. 결국은요. 재정 풀어서 계속 돈 뿌리잖아요. 나라 망가집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돈 뿌리는 정책이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것은 돈 뿌리는 정책이 아니라 핵심적으로 나라 경제를 살려가는 길, 저는 그게 핵심이라고 봅니다. 지금 현재까지 보면 돈 뿌리겠다는 그런 후보들은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결국 지금 국민의힘 후보든 더불어민주당 후보든 개혁신당 후보든 핵심은 국가를 살리는 길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 그 말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돈을 뿌리는 것은요. 결국 나라 부채가 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고요. 급기야는요. 부채를 감당하지 못해서 무너지는 나라들 굉장히 많거든요. 남미의 주요 나라들이 그렇습니다. 디폴트 선언하는 거. 대한민국 부채가 지금보다 점점 더 많이 올라간다면 결국 대한민국도 디폴트 선언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게 베네수엘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대한민국과 베네수엘라를 합성한 말인데 그만큼 부채는 대한민국의 위협적이다. 그 말씀 오늘도 강조해서 드리겠습니다.